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2급 97회 그 기출문제 이론하고 실무 또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선 PDF 파일이 아니라 따끈따끈하게 지난달에 시행됐던 거죠. 요쪽에 앞에 있는 내용도 다 읽어보셨죠? 어차피 시험 보러 가시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미리 읽어두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게 될 거란 얘기고, 자, 그러면 이론 시험 문제부터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회계상 거래 아닌 거 찾으래요. 회계상 거래 현금 지급하다, 그 다음에 소실되다, 발송하다, 통장에서 이체다. 3번이 답이겠네. 그죠? 설명 필요해요? 아니요. 다음은 성격 다른 거. 미수금, 선수금, 차량운반구, 당주예금. 뭐가 달라요? 선수금. 왜 성격이 다르죠? 미수금도 자산계정, 차량운반구도 자산계정, 당좌예금도 자산계정. 그죠? 뭐 그런 건 이렇게 금방금방 나오니 얼마나 좋아. 그죠? 이거 뭐 제가 또 여기 계정들 써드릴 필요는 없겠죠? 계정 외우는 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배웠을 때 계정 정확히 잘 암기들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얘는 당좌 자산의 첫 번째 거죠. 그죠? 포함되지 않는 걸 찾으래요. 그럼 우선 당좌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제가 써드렸던 거에 두 번째 거죠. 그 다음에 통화대용증권은 현금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이런 거 없죠. 우편한 증서라고 우편이 아니 엽서라고 생각했어. 우편한 증서는 은행 있기 전에 우체국에서 증서받은 거니까 얘도 현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통화대공증권. 받으러옴은 매출채권 거기에 속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금방 문제를 찾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4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총 수익을 바르게 계산한 거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 문제는 여러분 회계 2급에서는 앞에 이론 내용하고 뭐 별반 다른 내용 없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이런 문제가 아무래도 회계 2급이라서 하나씩은 내는 것 같아. 개념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 아까 써드렸던 거잖아요. 기초 재무상태표고, 이는 기말 재무상태표, 이는 손익계산서 써놓고 여기 반, 여기 반 이렇게 나누면 되죠. 자, 기초자산 여기 있는 거죠. 금액은 80만원. 그 다음에 기초자본, 아이고 잘못했다. 글씨 많이 안 쓰길 다행이다. 80만원. 이거 할 때마다 신경이 엄청 쓰여. 그 다음에 기초 자본은 여기죠. 기초 자본은 64만원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기말 자산은 이라고 했으니까 기말 자산은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여기 120만원. 그 다음에 기말 부채는 여기 있죠. 여기 기말 부채는 30만원. 그러면 일단 요거만 봤을 때 기말 자본은 구할 수가 있겠죠. 기말 자본은 우선 기초 자본하고, 기초 자본은 얼마? 64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20만원에서 여기 30만원 빼게 되면 90만원이죠. 90만원이라면 여기 당기 순 이익은 얼마였을까? 90만원 맞춰줘야 되니까 26만원 되겠죠. 계산돼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주어진 자료로 봤을 때 여기 밑에다 써야 될까? 기말 자본은 지금 얼마기 때문에 자산에서 부채 빼니까 기말 자본은 90만원이잖아요. 그죠? 90만원이 되려면 기초 자본은 64만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러면 90만원에서 64만원 빼면 당기순이익은 26만원이겠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음? 자,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되죠. 또 주어진 자료는 총 비용은 얼마래요? 총 비용은 10만원. 당기순이익은 지금 얼마 계산됐어요? 26만원 계산됐죠. 그러면 총 수익은 얼마였겠어요? 두 개 합치니까 36만원이었겠구나.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 물어봤어요? 총수익 물어봤죠? 그럼 총수익의 답은 요거 36만원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문제는 근데 여기 매번 나오죠. 이거 문제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을 것이고, 앞에 제가 95회 94회 걔도 이런 문제 형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겠죠. 자,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5번 문제는 다음 내용과 관련한 예시 중 성격이 다른 거 찾으라 그랬는데,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면 얘는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는 거겠죠. 지금 내용을 읽어보자마자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 알겠죠. 근데 여기 내용은 정확히 한번 읽어놓을 필요가 있어. 왜? 기업회계 기준에서 여기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그 유형자산의 가치죠.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을 하고, 당해 유형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 이런 수익적 지출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성격 다른 거 찾으라죠. 건물 피난처 돈 뒷방 들어가요. 이거 자본적 지출이겠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자본적 지출이겠죠. 건물 용도 변경하는데도 뒷다 비싸요. 건물 유리 교체는 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요게 수익적 지출에 되니까 성격이 다른 거죠. 근데 이거는 교재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그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제가 그래서 천천히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랬죠. 꼭 읽어보면 이렇게 구분만 할 줄 알면 이런 문제는 거의 틀리지 않을 거란 말이죠. 되셨어요? 자, 이렇게 5번 설명 끝났고, 자, 그 다음에 6번 또 영업이익 물어보자. 근데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얘가 손익구분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다면 얘는 판관비나 비용 중에서 하나를 쓰니까 매출원가도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다음에 판관비도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겠지만 영업의 비용이나 법인세 비용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라고 얘기했으니까 영업의 비용이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죠. 1번 같은 경우는 그 영업부 직원, 우리 직원들의 야간식 때는 복리후생비니까 판관비에 들어가므로 여기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또 이거 보는 분 있으실 테니까, 우리들이야 배웠지만 여기 왜 손익 구분해서 손익계산서에 구분계정이라 그랬었죠. 요거 구분계정 한번 써드려야지 왜 영업이익에 영향이 미쳐지는지 안 미쳐지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너무 친절한 것 같지 않아?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도 매출, 원가 이렇게 빼게 되면 얘도 반드시 암기해 놓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는 빼주면, 그다음에 영업이익 나오죠. 얘 영업이익을 갖다 여기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 외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 외 비용을 빼주게 되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나오죠. 여기서 뭘 빼줘야 돼요? 법인세 비용을 빼주게 되면 여기서 그 점에서요 단기 순이익 나오는데, 지금 여기 회계 2급에서야 여기 법인세 비용이라는 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아니라 회계 2급으로 따지면 여기가 법인세가 아니라 개인에 해당되는 거니까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손익구분이라 그래서 정식 명칭은 매출 총이익이 아니라 매출 총손익이라고 써야 돼요. 왜? 마이너스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왜 다 여기 이익이라고 써놨어요?
항상 내 바람은 돈 좀 따는 거니까 돈 버는 걸로 제가 써놨어요. 원래 명칭은 이익이 아니라 손익이에요. 왜냐면 영업이익이 손실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영업 손실이 되니까 이익만 나는 게 아닌지라 여기 영업 손익, 여기는 소득세, 차감전 손익, 당기순이익이 당기순 손익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손익 구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물어봤죠. 그럼 요 위쪽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걔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것이고, 요 밑에 있다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 자, 여기 써놓고서는 이따가 네모집에서 다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보기는 얘는 접대비에 아니 복리후생비에 해당되죠.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판관비이므로 1번 판관비에 해당되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거고요. 자, 거래처에다가 상품을 판매하고 배송비, 예, 운반비죠. 운반비도 판관비에 해당된다고 얘기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운반비도 판관비. 광고용 전단지, 이건 뭐라 그랬어요? 광고 선전비도 대표적인 판관비라 그랬었죠? 광고 선전비. 그 다음에 마지막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영업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계정이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이자 비용. 그래서 이를 갖다가 묶음으로 표시하게 되면 1번부터 3번은 다 판관비에 해당되므로 여기 판관비 여기 들어가니까 영업이익이 다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겠지만, 이 4번 같은 경우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이므로 이런 여기 들어가겠죠.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영업이익 이 단어를 알아듣기 위해선 얘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를 모르면 얘는 읽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아래의 분계 내용을 계정별 원장에 정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라 그러죠. 자, 그럼 이것도 한 번씩 해볼까요? 차변에 접대비. 접대비 계정 지금 여기 있죠. 여기도 있죠. 그죠? 그러면 계정을 정기할 때 접대비 계정 차변에 얼마라고 써야 돼요? 100만원 쓰면 되죠. 그럼 얘는 차변에 100만원이 써져 있어야 되는데 안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일단 얘는 틀렸죠. 그 다음에 접대비는 맞았는데 접대비 정기하고 나서 요거는 상대편 계정 써주기로 했었죠. 얘 뭐라고 써야 돼요? 현금이라고 써야 되는데 접대비라고 썼으므로 틀렸어요. 그 다음에 현금 계정 전기 하시게 되면 현금 계정 찾아가서 양쪽에 있죠. 대변에 100만원 써있죠. 그럼 대변에 100만원 써있는 거 맞았고, 얘는 아예 틀렸죠. 그럼 얘는 우리 회계 원리 배울 때 기본적으로 총계정 원장이 정리하는 거 이걸 틀리게 된다면 이건 아예 개념 없는 사람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회계 2급에 총계정 원장을 기초적으로 정리하는 거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거래의 8요소와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죠.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한다. 출자라는 말 나오면 대변에 자본금 증가하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500만원을 대표자 명의 통장에서 출자에다 라고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은 대변에다가는 자본금 쓰시면 되겠고, 출자에 따르니까 차변에 현금이 됐든 뭐가 증가했겠죠. 보통 예금이 됐든지. 그래서 자산이 증가할 것이고요. 두 번째, 자산 증가, 자산 감소. 기계장치 700만원. 지금 얘 구입했으니까 자산이 증가했겠죠. 보통 예금에서는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자산이 감소하죠. 3번은 자산 증가, 부채 증가. 금융기관에서 1억 원을 갖다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면 차변에 1억 원 자산 증가하겠죠. 돈 빌렸으니까 대변에 단기 차입금 부채가 증가하겠죠. 1번, 2번, 3번 다 맞네요. 4번은 부채 증가,
약소금을 발행했고 외상매입금을 지급했다. 그럼 외상매입금 갚았잖아요. 그럼 차변에 외상매입금 와서 부채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다음에 약소금을 발행했잖아. 그죠? 약소금 발행했으면 부채가 또 증가하겠죠. 그럼 차변에는 부채가 감소하면서 대변에 부채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런 거래는 사실상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지급금을 약소금을 발행했다 그러면 부채가 증가하면서 부채가 또 감소하는 그런 거래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거야. 그럼 얘는 4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그래서 8번 문제까지 한번 또 풀어봤고, 이제 9번 문제. 9번 문제는 가로 안에 적절한 단어가 뭘까요? 땡땡은 제품, 상품,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래요. 매출에 대응되는 대표적인 원가 뭐라 그랬었죠? 매출원가죠? 이 매출원가,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그 관계는 아까 배웠던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서 100% 적합한 관계의 계정이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 판관, 매출원가라는 건 다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매출원가의 산출 과정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여기 매출원가라는 건 이제 알 거고. 자, 다음 중에서 감가상각하지 않는 거 두 가지 있다 그랬었죠. 뭐하고 뭐죠?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 이게 답이죠. 그런데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데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달라. 라고 얘기했었죠. 이유는 토지는 애시당초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건설 중인 자산은 취득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라는 건 사용 과정부터 발생하는 걸 했었죠. 건설 중인 자산 지금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감가상각을 지금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취득 과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요. 11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이거 아까 했던 거 또 나왔잖아. 그죠? 기말 자산을 바르게 계산한 게 얼마예요? 단 부채 총액 기초 기말이 동일하대요. 주어진 자료만 참고하세요. 뭐 참고하라면 참고해서 또 열심히 그려보면 되겠죠. 여러분이 얘가 익숙하다고 해서 손으로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그려놓고 그림에다가 계산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정확한 게 필요하니까. 연습할 때는 항상 이렇게 연습하세요. 여기 기초 재무상태표, 얘는 기말 재무상태표, 얘는 손익계산서라고 표시해 놓으시고요. 띵 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4회, 3회, 4회, 5회 연습해 보는데 이걸 못 붙을까? 실기를 아직 안 해봤으니까 한번 그래도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2021년 1월 1일 기초의 자본총액은 55만원이라네요. 55만원. 그 다음에 부채 총액은 얼마? 80만원이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자, 그 다음에 기말에 수익 총액은 48만원이래요. 여기 수익의 총액은 48만원 써주시면 되겠고, 비용 총액은 72만원. 그죠? 그러면 비용이 훨씬 크죠? 그럼 이번엔 단기 손실이 생기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4만원하고 22만원 될래나? 24만원이에요. 더하기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기말 자본은 어떻게 표시하기로 했어요? 기초 자본하고 그 다음에 단기 손익을 더해주면 기말 자본 되기로 했었죠. 그래서 기초 자본은 여기 얼마 써 있으니까 55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단기 손실이죠. 손실이니까 얘를 편의상 마이너스로 쓸게요. 24만원 이렇게 두 개 합쳤더니 기말 자본은 얼마로 나타나요? 돈 까먹은 거죠. 55만원에서 좀 있으면 망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기초, 여기 부채 총액은 기초 기말 동일하다 그랬죠? 그럼 여기 부채는 여기도 똑같이 얼마? 80만 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기말 자본은 얼마고? 여기도 써놓을까? 35만 원? 31만 원? 그래서 여기다가 쓴다면 두 개 더 하니까 기말 자본은 31만 원.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구했던 기말 자산을 물어봤죠? 기말 자산은 80만 원에다가 얼마 더하면 기말 자본 31만 원 더하면 111만 원 나오기 3번이 답이겠네요. 자, 전 이거 그려갖고 일일이 쓰냐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지 여러분 솔직하면 큰가 보죠?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하고 당기 순손익이 이렇게 합쳐진다는 거, 그래서 기말 자본이라고 불려요. 요 내용을 구분할 줄 알면 이 문제는 지금 벌써 두 번 다 문제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2번 문제는 물리적 실체가 없대요. 이건 답 금방 나왔겠네. 뭐예요? 무형자산인 특허권이죠. 이것도 설명할 필요 없죠? 아, 근데 여기 끝에 지급 임차료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설명했나요? 우린 저기 지급 임차료라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우린 주로 지금 재무회계에서는 그냥 임차료라고 써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지급 수수료라는 말이 교재나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우리 수수료 비용이라고 지금 우리 쓰고 있어요. 재무회계에서 쓰는 계정이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급임차료나 지급수수료, 우리 국제회계 기준 받아들이기 전에 쓰이던 용어예요. 그리고 지금은 주로 세무에서 많이 쓰여요. 의미는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급수수료, 지급임차료 나오더라도 갑자기 이게 뭐야?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 쓰는 계정하고 똑같은 의미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시겠죠? 특히 여기 세무사들이나 세무 업무할 때 많이 쓰는 계정이고,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재무제표 중에서 회사의 일정 시점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재무 상태표라고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계정이 국제회계 기준 들어오기 전에는 대차 대조표라고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세법에서는, 법인세법에서는 이 아직도 그대로 재무상태표라고 안 쓰고요. 재무상태표라고 안 쓰고 대차대조표라고 써요. 여러분은 그거 알아들어야겠죠. 그런 뜻이니까.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분기부터 해볼게요. 차변에다가는 현금을 들어왔다고 해놓고요. 대변에다가는 상품 매출 이렇게 분기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얘가 지금 계약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로 인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 찾으라 그러죠. 자, 지금 여기 차변에 계약금 받았으니까 여기 현금 쓰는 거는 맞죠? 자산을 자산으로 썼으니 이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정 상품 매출이라고 쓰면 안 되죠. 상품 매출 계정은 우리 손익 부분 아까 써드렸던 거에 대표적인 수익 계정이에요. 그죠? 수익 계정은 쓰면 돼요, 안 돼요? 수익 계정을 지금 쓰면 안 되죠. 근데 수익 계정을 썼어. 그럼 그 수익은 과대평가되겠어요? 과소평가되겠어요? 쓰면 안 되는데 썼어. 그럼 이건 과대평가가 되겠죠. 과대평가가 될 것이고, 여기 원래 뭐 써야지 돼요?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써야 되죠. 근데 부채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럼 부채는 어떻게 평가되겠어요? 이런
과소평가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부채는 과소평가되죠. 과소평가, 과소계상. 부채에 대한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산은 과대, 과소. 해당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최소한 여기 1번하고 2번을 답하는 사람은 결국 찍은 거란 얘기죠. 오케이?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수익은 과소, 과대, 과대계상 4번이 답이네. 그러면 이해됐죠? 이거 분계부터 할 줄 알아야지 근데. 자, 14번. 다음 중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개념 설명 틀린 거 찾아보래요. 한번 뭐라고 했는지 보자고요.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으로 미래 현금 흐름의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의미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 유입하는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해되심? 그래서 1번은 정확하게 미래 현금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이라 했어요. 근데 만약에 미래 현금 흐름 창출을 갖다가 뭐 예측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 손익계산서 얘기인데 여기 기여하는데 잠재력이 있는 것을 당연히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의 또는 순자산,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다. 여기 지난번에 자본의 용어의 여러 가지 이름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자녀의, 순자산, 소유주, 청구권, 뭐 이런 거 나오는 말들, 이 다 뭘 뜻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본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죠? 설명 잘했고요. 세 번째,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 유입의 유출이에요. 이것도 글자 하나 바꿔놨죠. 근데 유출과 유입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거라서 여러분이 이걸 읽어봤다면 어렵지 않게 금방 문제를 답으로 찾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다. 4번은 복식부기를 적용할 때 대차평균의 원리 적용되죠. 배웠던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14번까지 문제 풀어봤고 마지막 15번 문제 또 똑같이 뭐 나왔어요? 매출 총이익 나왔죠. 그죠? 자,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해요? 지금 주어진 자료를 쭉 보아건데 매출원가 나오고 매출액 나오고 급여 나오고 할인 나오고 적대비, 이건 뭐 구분에 대한 거 갖고 표시를 해야 되겠어요? 아까 배웠던 거 매출액은 얼마래요? 1억 원.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얼마? 7천만 원. 아니, 회계 담당자들이 이런 거 모르면 진짜 별 관심 없는 거다, 그죠? 매출 총이익.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3천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판관비를 적어야 돼요. 판관비를 빼줘야 되는 거였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빼게 되면 아직 쓰지는 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영업이익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 여기까지만 일단 써놓을게요.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는데 얘가 얼마냐고. 지금 여기 3천만 원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 매출액은 1억을 줬는데 제가 여기 매출액에는 뭘 기록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단기 매입하고 똑같이 여기서 이제 쓴다면 여기 매출 환입이라든지 매출 애누리라든지 얘가 있는 것으로 봐서 여기 매출액 1억 원의 의미는 총 매출액이 되겠죠. 그렇죠? 총 매출액은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데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는 빼줘야지 돼요. 매출 환입, 이건 반품한 거니까 이 금액은 빼줘야 되겠죠. 금액 얼마? 100, 매출 환입은 150만원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또 모두 빼줘야 돼요. 매출 애누리도 빼줘야 돼. 얘는 얼마? 얘도
50만 원 빼줘야 될 것이고, 그죠? 다른 것도 뺄 거 있어요? 없죠? 그럼 이렇게 쭉 빼게 되면 300만 원만 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순 매출액이라고 부르고 9,700만 원 되겠죠? 1억 원에서 300만 원 빼면 맞아요? 틀렸어? 틀렸으면 소송 걸까? 그래서 여기 계산되어 있는 이 순 매출액을 여기다가 우리 갖다 쓰는 거라고 얘기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다시 이를 지편해 보게 되면 1억 원이 매출액이 아니라 9,700만 원이 매출액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7천만 원이라고 얘기해 줬고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매출 총 이익은 얼마가 되겠다? 300만 원이 빠졌으니까 2,700만 원이 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지금 문제 답은 나왔죠, 벌써. 2,700만 원인데 왜 급여라든지 접대비 얘를 써놨을까? 여기 급여하고 접대비는 지금 금액 합쳐서 450만 원이 판관비에 해당되죠. 450만 원을 이렇게 빼주게 되면, 아니 문제에서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영업이익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을 빼면 2,200 얼마야? 50만 원 되나? 영업이익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보면 안 돼요? 삐요삐요 와서 은팔찌 차고 어디 가나?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여기선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다음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회계 1급에서는 주로 영업이익까지만 물어보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러나 TAT 2급이나 세무 2급에서 뭐까지 물어보겠어요? 법인세 차감자 그것까지 물어봐요. 즉 영업의 수익 비용 다 구분할 줄 아는지.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을 때 여기 보기에 급여 접대비 이걸 포함시킨 이유는 요것만 딸랑 주면 여러분 금방 계산할 거 아니야. 즉 헷갈리게끔 하기 위해서 계정들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문제를 이렇게 낸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 또 한번 15문제 쭉 풀어보니까 아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여러분이 자격시험 보러 가셨을 때 이런 문제 그냥 실기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1번부터 15번까지 쭉 한번 훑어보시고, 시간은 한 문제당 1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읽으란 소리가 아니라 아까 봤던 문제처럼 읽기만 하면 다 바로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건 먼저 체크하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기 풀고 시간 전 여유가 되면 다시 와서 나머지 거 풀으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 예. 자, 여기까지 해서 녹화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실기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